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학년별 겨울방학 진로진학 계획 세우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진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이제 방학 세미나가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 이후, 아마 1월 둘째 주인 것 같은데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1월 10일 이후 그 다음 주 부터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매주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컨설팅을 신청한 학생들한테 개별 이메일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게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와서 링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음성이나 문경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어서 구글에서 계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학교에서 스쿨 매니지드 계정이다 보니까 제 개인 계정으로 만든 웨비나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개인 이메일을 따로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로 학생들에게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방학은 한자로 노을방, 그리고 학문학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학문을 잠깐 좀 내려놓고 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학문을 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학문을 놓는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방학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죠. 네,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속 탓이죠.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학문을 잠깐 놓는다라는 뜻은 공부를 놓는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의 연속적인 학문을 잠깐 좀 내려놓는다는 의미로서는 맞는데 그 내려놓는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스스로 단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쉼이라는 거는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동안에 뭔가 나를 단련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의 지적인 부분이라면 또는 나의 영적인 부분이라면, 때때로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체력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연약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이 겨울방학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밀도, 통합의 시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8주간의 겨울방학을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한 공백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략적인 전환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방학을 일종의 확장의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겨울방학은 재조정의 시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짧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뭔가 대단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방학은 대신에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예시로 좀 써놓긴 했는데, 지난 학기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봄학기 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표준화 시험들 있죠. 그 외에 언어 시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험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교과 심화 과정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흐트러진 나의 어떤 리듬적인 부분에 대한 걸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이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겨울방학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 방학 동안에 이 진학의 관점에서 그리면은 어떻게 이거를 캘리브레이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대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는 게 메인은 아니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은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거죠. 근데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부분들과 표준화 시험의 귀환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홀리스틱 리뷰는 결국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다양성 또는 평등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지면서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죠. 그와 동시에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계속 유지해 오다 보니까 이 정책에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문제에 따른 어떤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아카데미컬리 뭔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부분으로 메꿔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SAT, ACT를 필수화하는 학교들이 점점 빠르게 늘고 있고요. 필수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trongly recommend하는 학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SAT나 ACT 같은 거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골든타임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나가야 이 시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교육기업에서 이제 SAT에 대해서 또는 ACT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을 때 효과가 좋았는가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실험 데이터를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약 6주에서 8주의 단기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 학생들의 실제로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는 비율이 약 2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짧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긴 호흡으로 해서 최소 16주 이상 길게 이제 좀 끌고 갔을 때의 표 성취율이 무려 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겨울방학은 학생들에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학년이 이걸 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간이 이제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활동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나만의 스파이크, 그러니까 나의 특성을 살려서 그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또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겨울방학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나 뭐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슈퍼커리큘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슈퍼커리큘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는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슈퍼커리큘러를 내가 강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방학 기간을 좀 더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시아나 호주 대학 같은 경우는 정량경진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 서류에서 에세이나 추천서의 비중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공인시험이든 활동이든 뭔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데스티네이션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국내 대학을 갈 것인가? 영국 대학을 갈 것인가? 네덜란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갈 것인가? 이렇게 뭔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디파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물론 최근 트렌드가 제가 밑에다가도 키 인사이트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멀티 데스티네이션 지원이 요즘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특히 GBCS 학생들 같은 경우 멀티 데스티네이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보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거는 2개 국가 이상은 다 쓰는 것 같아요. 물론 1개 국가만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30% 정도는 딱 1개의 국가만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 국가들을 혼재해서 많이 씁니다. 국내 대학 쓴다 하더라도 뭐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홍콩을 쓰면서 동시에 유럽이나 미국을 같이 쓴다든지 좀 많이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홍콩,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해서 3개나 4개 나라를 쓰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를 쓰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아마 우리 학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학년별로 어떤 전략적인 플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학년은 현재 9학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9학년은 이제 10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 있죠. 그래서 탐색과 적응의 이제 시기라고 저는 이제 우선 정의를 내렸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공인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거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9학년 때 그나마 다른 학년들보다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좀 많고 활동이라든지 다른 거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학년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책도 좀 방학 기간에 좀 읽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10학년으로 올라가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선택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확장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구상하고 그 구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미리 세워본다든지 내년 여름방학 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캠프를 참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씩 정보를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10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사실 과목들이 좀 어려워져요. 확실히 9학년보다는 10학년 때 과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10학년 때부터 또 AP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2학기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신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선행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덜하게 된다면 다른 공인시험보다는 영어 공인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면 좋습니다. 9학년 때 어느 정도 기초에서 중급 단계 이상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10학년, 11학년 갔을 때 다른 공인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9학년 때는 다른 것보다도 공인시험 부분에서는 토플, IELTS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학년은 이제 11학년으로 올라가죠. 제가 옆에 권장 시간 배분도 이렇게 좀 써놨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식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시 준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보면 거의 균등하게 3등분으로 제가 표시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인시험 준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방학의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탐색 활동도 3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제가 3분의 1 정도 잡았는데 방학 때 뭐 학생들이 충분히 잠도 좀 자야 되고 심신의 회복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휴식 시간도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리고 GBCS에서 PSAT 시험을 음성 문경 학생들 대상으로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 정도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SAT 시험은 SAT 시험을 보기 전 단계에서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학력 평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수준의 이제 학력 평가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PSAT는 이제 SAT의 I 버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보는 PSAT 10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SAT 형태의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고 굉장히 긴 지문과 그 지문에 따른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드러나게 되고 리터처부터 해서 필로소피라든지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같은 지문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학생들이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논리적 테스트, 사고력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제 학년에 맞게끔 지문의 난이도랑 문제 난이도가 이제 제공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학년에 맞춰서 이제 범위가 지정돼서 제공이 됩니다. 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미리 뭐 준비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시험을 3월 달에 응시하게 되면 그 결과도 곧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다 받게 되면 그 결과를 학교에서 아마 가정으로 또는 학생들을 통해서 리포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리포트 받은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현재 나의 자녀의 위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국제 시험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전공 관련해서 교회 대회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찾아야 되죠. 그래서 10학년 때부터는 이런 활동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탐색 활동이라고 제가 그림에 이제 명시한 부분입니다. 토플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토플을 거의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A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 단어, 그러니까 토플과 SAT에 사용되는 영어 단어에 대한 부분도 최소 1000개 이상을 방학 때 암기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문제풀이도 내가 프랙티스 테스트를 적어도 2세트 또는 4개 세트는 준비해 가겠다, 풀어보겠다라는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쯤 되면 이제 11학년 5월 달에 응시하게 될 AP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AP 시험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과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레이스로 신청해서 응시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레이스 신청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레이스 시험이 2월 말부터 3월 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끝나고 나서 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주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개 과목 또는 2개 과목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11학년은 결정적 시기입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장 시간 배분을 보시면 제가 학업 및 입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11학년들에게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또는 입시와 관련된 프랩을 준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학년으로 올라가는 11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방학이 2번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11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공부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SAT 또는 ACT에 대해서 목표 점수 확보를 위한 집중 학습과 트레이닝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 활동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시간도 이때는 필요합니다. 12학년 올라가서 이거를 막 다급하게 하려다 보면 실수도 많고 또는 학기 중에는 공부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금년에 이제 제가 원서 쓰면서도 학생들에게 제가 3월 달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제 시간을 충분히 주죠. 이제 5월 달 또는 6월 달까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주면 이제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늦게 저한테 공유를 해준 학생이 12월 달에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2월 달에 저는 이제 원서도 써야 되고 추천서도 써야 되고 에세이도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활동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가져오는 활동 내용들이 보면은 빈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이것도 3월 달에 학생들한테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세미나로 강의를 하는데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놓치는 부분도 좀 많고 잘못 기록하는 부분도 많고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갖고 오면 제가 다 수정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겨울방학 때 그래서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듬어 놓는 게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시스템 R&D를 하고 있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국내에 있는 청소년 논문 대회라든지 그 개인 프로젝트로 해서 이걸 학교에서 뭔가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서 뭐 아이디어를 좀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공과 관련해서 나의 슈퍼 커리큘러를 어떻게 내가 강화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래프트한 형태라 하더라도 대학 리스트에 대한 초안을 좀 만들어두면 좋아요. 초안을 만들 때는 굳이 10개 대학 뭐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초안 만들 때 뭐 20개 또는 25개 뭐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폭넓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니다 싶은 학교들은 좀 빼고 리스트 안에 넣었지만 실제로 학생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과 매치가 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다 보면 25개를 잡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뭐 10개 또는 13개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방학 때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12학년은 학업적인 부분은 사실 다 끝났죠. GPA도 이제 끝났고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12학년들 같은 경우 학업이나 입시가 좀 남아있는 게 학업 부분이 아니라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레귤러 디시전에 대한 원서가 아직 남아있죠. 1월 1일 또는 1월 7일, 1월 4일 마감도 있고 2월 1일 마감도 있고 1월 15일 마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정시 때 이제 에세이를 만약에 수정할 것인가 또는 이제 서플멘터리 에세이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쓸 것인가부터 해서 대학 리스트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제 아시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 3월달 SAT까지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달 SAT를 보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학 공인시험에 대한 준비도 추가로 해야겠죠. 내년 5월달에 또 AP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12학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내년 5월달 AP 시험을 위해서라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학년들이 12월달 또는 1월달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졸업했다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는 해외로 가는 경우 8개월 정도 또는 국내나 호주로 가는 경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봄학기인 경우는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그 일종의 갭이어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갭이어 동안에 학생들이 하면은 좋은 것들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아시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서류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인터뷰가 있는 경우도 인터뷰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기간이 사실은 좀 놀거나 뭐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아직까지는 입시에 좀 매여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탐색 활동 부분은 그림에 보시면 좀 많이 줄어들었죠. 탐색 활동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는 이때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갈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합격을 여러 개를 했다면 그중에서 어떤 학교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별 입시 성향에 대한 거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5가지 중요한 요소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GPA이고요. 두 번째는 메이저 핏. 이거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에세이 핏은 이제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쪽 항목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EC죠.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이제
토플, IELTS 같은 영어 공인 성적 및 SAT, ACT 같은 시험입니다. 여기서는 AP 시험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SAT 스코어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균등하게 오각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죠. 굉장히 전위적인 평가를 한다는 홀리스틱 리뷰에 굉장히 가깝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5가지 항목이 골고루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래도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GPA, 그다음에 essay, 액티비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향을 그냥 표로 만든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슬러 협의회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국제학교 또는 미국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대학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요거랑 약간 좀 다른 결과가 있긴 합니다. 이제 국내 대학으로 가면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죠. 정시로 가는 경우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가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GPA랑 메이저 핏,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이렇게 2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 2가지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자동봉진이라고 불리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진로 활동, 그 다음에 교과 활동 중에서는 교과 세특에 대한 부분, 담임 선생님들이 1학년과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써주시는 그 행동 발달 사항의 특기사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량적 요소인 내신 성적 이거는 원점수랑 등급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내신 관리를 국내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내신이 좀 낮은 경우는 국내대에서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충분히 보충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은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액티비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죠. 에세이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하면 이 에세이도 여기 꼭지점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핏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 제출하는 이 에세이를 단순히 에세이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에세이를 이 메이저 핏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전공 적합성에 얼만큼 근접하게 에세이를 썼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에세이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이 부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메이저 핏이 내신 성적 또는 테스트 스코어만큼 꼭지점에 거의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외 아시아 대학들, 뭐 일본, 홍콩, 뭐 싱가포르 주로 요렇게죠. 요런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도 약간 홀리스틱 리뷰랑 좀 비슷하게 가고는 있긴 한데 성적에 좀 더 많이 맞춰져 있죠. 내신 성적 제일 중요하고요. 테스트 스코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메이저 핏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경우도 최근 트렌드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점점 이쪽 꼭지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앞에 보여드렸던 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국가로 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면 어느 분야를 내가 집중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계획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입학사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이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카운슬러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학사정관 및 각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들이 이제 응답한 내용이에요. 약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한 결과 이제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가장 최근 데이터예요. 이게 보면은 전체 과목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았던 게 상급 과목 내신, 즉 그 AP 과목을 얼만큼 들었는가 요 부분이에요. 칼리지 프랩 할 수 있는 코스가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얼만큼 응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보면은 2개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업의 난이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입력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원서 쓸 때 이제 카운슬러들이 이제 그 입력을 하게 되는데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의 딥한 부분에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죠. 표준화 시험, 최근에 이제 트렌드죠. 이 시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도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반을 갈라서 보면 상위 4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업 및 표준화 시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지금 50% 미만으로 나왔죠. 50% 미만으로 나온 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예요. 간혹 이제 이런 홍보물도 보셨을 거예요. 해외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 활동을 하거나 실적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런 것만으로 뭐 프린스턴 대학을 뚫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광고처럼 막 도는 것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설명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학생들은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요것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잘하고 나머지가 좀 낮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나마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거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에세이 부분과 카운슬러 추천서 부분입니다. 네, 추천서는 카운슬러 추천서랑 그다음에 티처스 레코멘데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옵셔널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믹 추천서나 아더 레코멘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중요도로 보면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티처스 레코멘데이션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외에 옵셔널 추천서들은 사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대학에서 이제 추천서를 해석을 할 때 카운슬러 추천서랑 티처스 레코멘데이션을 왜 서로 다르게 보냐면 이제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특정 수업에서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수업에서 그 외에 수업 선택에 대한 부분,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제 도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숙사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상장은 어떻게 했고, 교내에는 활동은 어떻고, 교회 활동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카운슬러 추천서는 전체적인 학생이 그림을 보는 데에 굉장히 용이한 거죠. 티처스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그 교과 내의 활동에 집중해서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본인의 영어 클래스에서 학생이 디스커션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과제 제출은 어떻게 했는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했는지 팀워크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보였던 행동이 다른 수업에서 똑같이 보여준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 추천서를 해석할 때 그 티처스 레코멘데이션이 들어온 경우는 그 교과에 대한 부분을 는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다른 교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미국의 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티처스 레코멘데이션 아예 안 받고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만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의 대학들은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만 받죠.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좀 보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좀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9학년은 탐색과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토플 성적을 기본 이상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 이상이라는 거는 토플 기준 80점. 그 다음에 IELTS 기준으로는 6.0입니다. 만약에 듀오링고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듀오링고 기준으로는 105점에서 115점 사이입니다. 그 정도 점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 스텝으로 해서 AP든 SAT든 뭔가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SAT 시험은 뭐 단어라든지 어떤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SAT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문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AP 같은 경우는 사실 토플 성적이 한 70점대 돼도 응시할 수는 있기는 해요. 다만 AP는 언어 시험이 아니라 교과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용어라든지 표현을 잘 이해하면은 또 원리를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세이를 좀 많이 써야 되는 AP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의 시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FIQ 섹션 2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글로 써야 되거든요. 문장을 쓰든 아니면 단답형을 쓰든 다 글로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영어 실력이 충분히 받쳐지지 않으면 이제 문법적인 부분에서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는 단어를 잘 못 쓴다든지 문장을 제대로 못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라이팅 스킬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FIQ에서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9학년 때는 이제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토플만큼은 좀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는 95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도약과 확장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어학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1학년 때부터 빠르면 10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AP 시험을 좀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학년 겨울방학은 사실 완성과 실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토플을 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 거예요. 토플을 또 놓을 수는 없죠. 만약에 못 끝났다 그러면은 11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시점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거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11학년 겨울방학 때 토플 대신 SAT나 AP를 먼저 준비하고 그 토플을 좀 더 뒤로 밀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을 쓸 경우는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관찰한 다음에 이런 전략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전략적으로 이제 시간을 그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9학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제 토플하고 영어 시험에 이제 올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배분할 조금 좀 다르게 배분했습니다. 영어 공인 시험 성적의 시간에 거의 70% 정도를 제가 좀 배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SAT나 ACT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 정도의 짧은 시간 정도를 배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만 가질 수 있게끔 이제 입문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AP를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가 안 되더라도 AP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 정도,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2과목, 3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예,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 과목 정도를 보는 게 좀 적합한 것 같고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경우는 한 2과목 정도 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저학년인 경우. 학년으로 넘어가면 영어 시험에 대한 비중은 이제 40% 정도로 좀 낮추고, 그 다음에 SAT, ACT에 대한 부분을 10학년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30% 이상의 비율로 좀 높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AP 과목을 다시 좀 늘려놔야 되거든요. 제가 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AP 시험 같은 경우는 6학년 1학기 때 한 과목, 그 다음에 11학년 1학기 때 한 2과목 정도, 그리고 12학년 1학기 때 2과목에서 최대 5 또는 6과목 정도를 응시하는 거를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 시험에 대한 시간 분배가 각각 학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좀 분배를 하고 각 학년마다 응시할 수 있는 또는 응시하면 좋을 만한 그런 과목을 잘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학년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SAT 또는 ACT, 그 다음에 AP 2가지 시험 준비하는 데에 90% 이상의 시간을 쏟아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부모님한테 이제 토플을 하는 게 좋아요, IELTS를 하는 게 좋아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2가지 시험에 대해서 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민을 안 할 텐데 이제 9학년 또는 10학년 부모님들이거나 또는 오늘 8학년 부모님들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럴한 팁은 모의고사를 각각 쳐보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쪽,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시험을 선택해라 라는 게 저의 팁입니다. 네. 토플 시험은 우선은 100% 컴퓨터 기반 시험이죠. 말하기 시험도 다 컴퓨터로 녹음을 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모든 시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도 모니터를 보지만 이제 스피킹을 할 때도 모니터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그냥 스피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거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게 편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토플이 좀 더 잘 맞습니다.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조금 시험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페이퍼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페이퍼 시험에 익숙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이렇게 볼 때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GBCS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디바이스 사용이 제한이 좀 많잖아요. 학생들이 제한적으로 크롬북을 쓴다든지 노트북은 고학년이 돼야지만 쓸 수 있고 이런 제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때 모니터를 보면서 시험 보는 것에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페이퍼 시험에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 시험에서는 토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하고 1대1로 마주하고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학생들 중에서 간혹 사람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 표정 살피면서 순간순간에 재치로 이렇게 막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런 인기응변이 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보다는 IELTS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에게 맞는 형태의 시험이 뭔가, 내가 좀 더 익숙하게 또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 뭔가 이
이 부분을 각각 프랙티스를 해보고 선택을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모의 시험을 뭐 학원에서 응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부분 비용을 내고 많이 하죠. 또는 모의 토플을 디지털 모의 토플이라는 한국에서 디지털 조선에서 하고 있죠. 예, 그거를 구매해서 할 수도 있고요. IELTS 같은 경우는 ielts.org에 들어가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건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IELTS는 응시하는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험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자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글링만 잘 하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토플, IELTS, 듀오링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빼냈어요. 각각의 시험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GBCS 부모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플 같은 경우는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도 1월 21일 날 전면 개정되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학술적 내용이 여전히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형태의 지문으로 문제가 바뀌게 되고, 모든 섹션의 시간이 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문항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빠르게 시험을 풀 수 있는 연습이 1월 21일 이후에 개정 토플에서는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ELTS 같은 경우는 실용 영어랑 학술 영어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섹션에서는 뭐 이게 토익인지 아니면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일상생활 영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4.5에서 5.0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그리고 5.5 또는 6.0 올라갈 때 일종의 한 번의 붙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0 올라갈 때 또 한 번의 붙임이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듀오링고는 뭐 1시간 이내 응시 가능하죠. 시험 시간이 총 45분밖에 되지 않고 다른 시험 대비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한 번 시험 볼 때 $59인데 듀오링고에서 두 세트의 시험을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에 여기에 30%의 디스카운트를 또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두 번의 시험을 동시에 사서 이제 3주 이내에 응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시험 보고 나면 48시간 이내의 결과를 또 받게 됩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받게 되죠. 시험 준비가 좀 더디게 되거나 결과가 좀 잘 안 나왔는데 듀오링고를 받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과를 빠르게 받아서 대학에 제출하는 용도로 이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술적인 난이도는 뭐 당연 토플이 가장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IELTS도 그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아니면 경제성 같은 경우는 듀오링고가 당연 좀 높죠. 그래서 이런 5가지 특징을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어떤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 가장 좀 좋을까를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성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듀오링고 테스트를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듀오링고가 당연히 낫겠고요. 대신에 이제 대학에서 인정받는 시험으로 좀 더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토플이나 IELTS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조건에 맞게끔 시험 종류를 선택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좀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학으로 하든 인강을 듣든 학원이나 과외를 받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무료로 할 때는 뭐 어휘 같은 경우는 뭐 해커스 같은 데서 무료로 이제 어휘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토플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3,000개 단어라든지 뭐 1,000개 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년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뭐 TST 프랙 같은 데서 유형을 분석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에서 템플릿을 제공받는다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이런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좀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ETS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정 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2개인가요? 3개 세트를 무상으로 계속 배포하고 있어요. 구 토플 같은 경우도 1개 세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ELTS는 사실 이제 독학하기가 가장 쉬운 영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하는 책은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오는 캠브리지 IELTS 아카데믹 시리즈입니다. 이게 현재 19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걸 공부할 때 19권 먼저 공부하고 18권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19권부터 15권까지 공부를 하면 거의 6.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이제 IELTS 같은 경우 독학도 좀 많이 시켜보고 뭐 학원 가서 공부한 아이들도 있긴 한데 독학을 시켰을 때도 대부분이 5.5에서 6.0은 한 권 끝냈을 때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권 정도 끝냈을 때 한 6.5 정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모두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IELTS 리즈나 아니면은 뭐 이투 IELTS나 뭐 이런 데서도 무료로 이제 제공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많고요. IELTS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리소스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할 때 몇 점까지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찾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 시험 연습할 수 있죠. 예,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15분짜리로 해서 계속해서 될 수 있고 시험 끝나고 나면 내 시험 성적에 대한 레인지도 알려주죠. 제가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추천하는 사이트긴 한데 유튜브 채널 중에서 티처 루크라고 있어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유료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로 서브스크립만 해놔도 전체 풀 테스트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다 공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줘요. 그걸 누적해서 듣기만 하더라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강이나 뭐 이런 거는 해땡땡, 뭐 파땡땡, 뭐 제가 학원을 얘기할 수 없어서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는 뭐 마땡땡 뭐 이런 데서 이제 토플 인강을 들을 수가 있고요. 좀 대형 뭐 학원들이죠. 그 다음에 IELTS 같은 경우도 S땡땡이라는 뭐 IELTS 학원에서 제공하는 인강을 또 공부할 수도 있고요. 땡땡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인강 많이 제공하고 있죠. 뭐 인강은 사실 비용이 실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셀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셀프 매니지먼트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인강 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매니저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컨설턴트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 잘 안 듣죠. 네, 저도 압니다. 가정에 있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자녀들이 스스로 그래도 해낼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매니징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래너를 스스로 쓰고 매일매일의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얼만큼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자극을 받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도 여러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뭐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리소스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년별 로드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9학년은 기초 체력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휘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단어를 확실하게 좀 더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이미 단어를 보캡을 다 끝낸 학생이라 하더라도 더 레벨업된 보캡을 더 공부하면서 동시에 리딩을 좀 더 잘 해야 돼요. 어학 시험의 가장 기본이 리딩이잖아요. 그 리딩이 사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리딩만 잘 해놔도 나중에 리스닝 또는 라이팅 계속 연속으로 해서 성적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학년 같은 경우는 단어랑 리딩 이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플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은 인터미디에이트 레벨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베이직 레벨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쌓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학년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강제성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전 솔직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온라인으로라도 해야겠죠. 학원을 가도 되고 개인 과외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학교 캠프에 들어와도 되고 또는 정 안 되면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때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앞자리의 숫자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8로 시작하는 숫자에서 9로 시작하는 숫자로 바꾸는 시기가 이제 11학년 시작하기 직전 10학년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죠. 11학년, 이제 12학년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때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9학년, 10학년 때부터 뭔가를 좀 쌓아왔으면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도 자꾸 봐야 되고요. 방학 때 이제 9학년들 같은 경우는 실전 시험 한 번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것 같긴 해요.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10에서 11학년 올라가는 때는 한 두 번 정도는 봐야겠죠. 그래도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 어떤 성장 단계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때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토플의 메인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성장 단계에 대해서 약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약점 보완하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무료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몇 개 사이트를 또 가져왔어요.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토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SAT나 AP에 대한 부분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칸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SAT 테스트 프랩이라든지 그 AP 서브젝트에 대한 프랩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목에 대한 서브젝트 프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의 교과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면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의 약점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뭐 인강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학생들마다 다 상황은 다르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칸 아카데미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SAT를 처음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칸 아카데미에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스쿨하우스라는 사이트인데 이 스쿨하우스는 온라인으로 뭔가 툴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중간 브릿지 역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SAT에 대한 부트캠프를 온라인으로 해줘요. 이 부트캠프는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미 SAT를 응시한 학생, 그래서 그 점수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듯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인증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멘토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전액 무료고요. 상시로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딱 열리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부트캠프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온라인에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가입하면 스쿨하우스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줌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온원 컨버세이션 프로그램을 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외국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같이 1대1로 짜서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AP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의 컬리지 보드에서 그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는 자신들의 채널을 운영을 해요. 이 채널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대한 팁을 제공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각 코र्스별로 스포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시험에 대한 서머라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래스룸에 대해서 이제 데일리 비디오를 계속 올려줘요. 시험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 공부할 때 어떤 요점이 필요하거나 이번 시험에서 변화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시험을 앞둔 1월달, 2월달 이때부터 해서는 각 과목별로 10차시 정도 되는 분량의 서머리를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CS 과목에 대한 서머리를 올려주고 다음 주는 캘큘러스에 대한 서머리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약 30개 정도의 과목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윤곽을 좀 잡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컬리지보드에서 이제 SAT라든지 AP나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코스트 베이스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입시의 공정성을 좀 해친다라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교육 플랫폼들하고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든 전부 다 컬리지 보드에서 자신들의 문제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을 전부 다 공유를 해주고 공유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입시 성공을 위한 겨울방학 체크리스트입니다. 9학년은 전체적인 서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9학년은 영어 복습책 공권을 마스터한다. 이게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영어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상태에서 AP를 내년에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AP 과목 1개 정도 선정해서 무조건 4점 또는 5점을 붙는다라는 목표로 가야 됩니다. 3점은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10학년 겨울방학 같은 경우 토플을 앞자리를 9자로 만들어서 이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SAT 모의고사 반드시 1회 응시하겠다 목표로 세우고 만약에 방학 때 SAT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면 3월 달부터 해서 SAT를 조금씩 응시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시험 과목 같은 경우도 한 2개 정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5월 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SAT 최종 점수를 확보하는 부분과 5월 달에 AP 시험을 최대한으로 맞춰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AP 시험을 지금까지 신청했던 AP 시험을 최대한 다 4점, 5점으로 좀 끝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재시험도 안 되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5월 달 시험 때에 반드시 끝낸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시험을 여러 개를 보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고
딱 한 개만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토플도 마찬가지죠. 한 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AP는 과목별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5과목을 봤는데 그 중에서 5점, 5점, 4점, 2점, 1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점, 1점 받은 거 안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리포트 카드를 뽑으면 과목별로 가는 게 아니라 5개 과목이 한 페이퍼로 같이 날아갑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성적이 안 나오면 컬리지 보드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캔슬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이제 취소 기간이 또 매년 6월 15일까지가 취소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취소 신청을 미리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재시험 봐서 메이크업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그 기록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네거티브 이펙트도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짜면 좋습니다. 4단계 루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리뷰입니다. 지난 학기 성적에 대해 분석하고 부족한 과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플랜을 세워야겠죠. 서브젝에 대한 플랜, 그 다음에 토플에 대한 거 또는 SAT에 대한 거, AP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일일 학습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 없이 그냥 가면 결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뭔가 좀 전문적으로 막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몰입 환경도 좀 만들어야 되고 몰입 학습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플랜을 세웠던 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프렉트입니다. 뭔가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리뷰를 할 때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갈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좀 간단하게 좀 써놓긴 했는데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실행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겠죠. 타협하지 않는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뭐 실행을 하겠다 플랜을 세워놓고 나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2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뭐 한 번 타협한 게 2번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3번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행되지 않는 계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냥 8주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작심삼일 되고 마는 게 결국은 이 타협 때문에 그런 거죠. 기록과 평가는 다음 목표 재설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거든요. 플랜을 세웠으면 그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를 학생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잔소리하기보다는 그냥 플래너 한 번만 보자라고 얘기하시고 요 내용만 한 번씩 보시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우리 아이들 똑똑하잖아요. 잘 할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에 좀 마무리하는 문구를 좀 썼습니다. 대학 진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죠. 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어떤 속도와 방향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단단한 기초를 다져서 가야 되는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계속 뛰어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가급적 방향 설정 잘 하고 그 방향에 맞는 내용들로 겨울방학 때 잘 준비해서 좋은 그리고 알찬 의미 있는 그런 방학을 자녀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 성적부터 실제 대입에 반영되는가요? 국내 대학 갈 때는 10학년부터 반영이 되고요. 해외 대학 갈 때는 9학년부터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외 대학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은 9학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영국 대학을 만약에 쓰겠다라고 하면 10학년부터 반영이에요. 근데 9학년 같은 경우는 참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AP 교육 과정을 하잖아요. 그 AP 커리큘럼을 돌린다는 의미는 외국 대학에서 볼 때 이 GBCS는 미국 교육 과정을 하는 학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육 과정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하이스쿨 기준인 9학년부터가 이제 하이스쿨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을 요구할 때 9학년부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실제 평가는 10학년부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학년부터 성적을 요구를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9학년 성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AP 교육과정 한다 하더라도 로케이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식 학교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학년부터 그냥 제출을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또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대학은 일반적으로 9학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AP 수업 개설되지 않았거나 일정 문제로 수강 없이 독학으로 AP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대학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소지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대학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요.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독학으로 AP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 학생이 좀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챌린지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정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긍정 요인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AP 시험을 위해 음성 캠퍼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문경 캠퍼스 내 시험장이 개설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경 캠퍼스에 요번에 이제 AP 시험 개설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응답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결정은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강 교장님도 문경 캠퍼스에 이제 AP 시험장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도 거기엔 적극 이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겨울방학 특강 AP 토플 수강했는데 SAT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목표 대학을 못 정했는데 10학년이면은 저는 SAT를 지금 만약에 요번에 AP랑 토플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SAT를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SAT가 어떤 시험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는 가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SAT를 본격적으로 막 준비하기보다는 컬리지 보드에서 나오는 블루북이라는 SAT 책이 있어요. 그 SAT 책이 이제 오피셜 가이드 투 스터디 SAT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책 정도 학생이 한번 좀 훑어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서 시험이 어떤 거다라는 정도만 알게 되면 될 것 같고요. 11학년이면 지금 10학년 겨울방학 때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 여름방학 때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요번 방학 때는 입문 단계라고 보시고, 내년 여름방학과 그 다음 겨울방학 때가 이제 핵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성적을 올려서 이제 1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성적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1학년 학년 말 때 보는 시험들, 예를 들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총 5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8월, 9월보다는 뒤쪽으로 가서 11월, 12월 시험쯤 해서 이제 응시를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AP를 신청했으면 AP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토플이 우선 먼저이긴 합니다. 현재 10학년입니다. AP 수업과 잉글리시 언어 클래스가 진로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대학 가는데 오히려 이런 선택 과목이 불리한가요? 아니요, 불리하진 않습니다. 이제 AP랑 그 잉글리시 언어 클래스가 배정돼 있으면 이게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요. 국내 대학에서는 이제 그 교과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할 때 과목 선정을 어떻게 거를 했고, 이제 그 선택한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요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심화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 AP 수업 무슨 과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AP 사이언스 계열을 수업을 선택을 했으면, 또는 AP 캘큘러스를 선택을 했으면 대학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이고 어려운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AP 수업과 잉글리시 언어 클래스를 이제 신청해서 또는 선정돼서 듣게 된다면 반드시 성적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성적을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조금 과목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아요. 아시아 대학 목표라면 IELTS보다는 토플이겠죠. 한국 대학은 토플도 필요 없는지요? 국내 대학은 토플 필요 없고요. 내년도 거는 아직 모집 요강이 명확히 발표가 안 됐지만,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국민대학교 정도가 토플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내 대학을 영어 특기로 가려고 한다면 토플은 거의 만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장벽이 높은 거죠. 이제 아시아 대학을 목표라고 하면 IELTS나 토플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일본 대학도 그렇고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IELTS, 토플 둘 다 받거든요. 대신에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사립대학만 받고 있고요. 나머지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대학들 중에서는 듀오링고 받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대학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아시아 퍼시픽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받습니다. 듀오링고를. 그리고 리츠메이칸도 듀오링고를 받아요. 그리고 템플 재팬 캠퍼스도 받고요. 근데 그 외에는 듀오링고는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준비하려면 토플 또는 IELT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소에 따라서 AP 시험장이 다른 것 같은데 시험 접수 신청 후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소라는 게 그 집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시험장이 이제 음성 캠퍼스로 시험장을 신청했다면 시험장이 달라지진 않고요. 음성 캠퍼스입니다, 그냥. 고사장 교실은 이제 4월달에 미리 배정돼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지가 나가게 되고요. 이제 시험 신청한 이후에 만약에 집 주소가 바뀌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변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학생의 어카운트 들어가서 이제 그 홈 어드레스는 그냥 변경하면 되고요. 다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는 변경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름이 만약에 바뀌어서 변경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변경을 해놓든지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중에 변경을 하든지 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학생들 중에서 패밀리 네임과 그 다음에 기븐 네임을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도 제가 등록한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약 10%, 15% 정도 학생이 이 이름을 반대로 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 트랜스크립이 나올 때 성과 이름이 반대로 시켜 나오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스코어 리포트를 보냈는데 대학교에서 학생의 스코어 리포트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그 패밀리 네임이 H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꿨으면은 대학에서 볼 때는 패밀리 네임이 G로 시작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아무리 보내도 대학에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바꿔줘야 됩니다. 9학년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10학년부터 VCS를 다니게 되었다면 9학년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일반 학교 다녔으면 일반 학교 성적 그대로 반영됩니다. 간혹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이것 때문에 과목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어야 되는데 그 수업이 빠지고 선택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선택 과목이 대신 들어가고 필수 과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과목 개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모자란 개수를 좀 메이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메이크업 클래스를 여니까 지금 양교가 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메이크업 클래스를 신청해서 수강해서 그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학교 성적은 그냥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대학을 고려할 경우 AP 과목보다는 레귤러 과목을 선택하여 A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AP 바이오 과목에서 A 받은 학생은 한 명뿐입니다. A 플러스 받은 학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AP 과목 GP 만점이 5.0이라서 B 플러스 받아도 레귤러 A 플러스 과목보다는 GP 성적이 높은데 아이가 AP 과목보다 레귤러 과목이 좀 만약에 국내 대학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저는 AP 과목을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이라면 AP 과목을 듣는 거를 뭐 추천을 하긴 해요. 근데 AP 과목에서 만약에 A보다 더 낮은 과목 또는 B 플러스 아래로 만약에 받게 될 것 같다면 그러니까 사전에 학생들이 이제 미리 그 레벨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잖아요. 만약에 설명을 듣거나 뭐 이럴 기회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AP 예를 들어 AP 바이오면은 AP 바이올로지 그 레벨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는 칸 아카데미에서 미리 한번 좀 훑어보고 그래서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화 과목을 들어서 그러니까 AP 과목을 들어서 B 플러스 B를 받는 거라면 저는 레귤러 과목을 들어서 A 플러스를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GP로 그 AP 같은 경우 웨이티드가 되기 때문에 B 플러스를 받아도 그 레귤러 과목의 웨이티드 GP는 레귤러 과목의 A 플러스랑 똑같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GPA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인 거지 국내 대학 갈 때는 GPA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이때는 철저하게 원점수 베이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B 플러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80점대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볼 때는 90점이 아니고 80점대고 그 80점대면은 우리 학교의 절대 평가한 그 기준표에 따라서 결국은 3등급 또는 4등급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니까 대학에서 볼 때는 심화 과목을 들었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AP 과목을 들었다면 A나 A 플러스를 받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레귤러 과목을 듣는 게 더 낫습니다.